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0년 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지하 단칸방에는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91살의 노모 장씨 그리고 그녀의 아들 54살 최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모자의 시신이 흉기에 아주 참혹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시신이 이불로 완전히 덮여져 있었고요. 조사해보니까 외부인이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진 금품도 없고 물건을 뒤진 흔적조차 없었죠. 다만 이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건 확실했는데요. 소주병 깨진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금사파를 많이 보시다 보면 요런 건 참 자주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범인이 이불을 덮어두고 갔고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다? 범인은 그럼 이들을 알고 있는, 그런데 평소에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있던 면식범일까요?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요. 경찰 또한 면식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부검 결과를 좀 살펴보자면 피해자들에게는 과도한 오버킬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아들 최 씨는 얼굴, 머리, 그리고 우측 가슴 부위를 수십여 차례 찔렸습니다. 심지어 90대인 노모 장 씨 역시 같은 흉기로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했죠.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건 분명 원한이 아주 깊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누가 이 노인에게 원한이 깊냐는 거죠. 혹시 오래된 가족 갈등? 경찰은 즉각 이 모자의 또 다른 친인척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니 근데 이상해요. 일단 장씨 모자는 오래전에 가족과 인연을 다 끊었고 오로지 두 분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얽혀 있을 인물 자체가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아주 의외의 곳에서 사건이 빠르게 풀려나갔죠. 사건 발생 3일 만인 2010년 1월 11일 경찰은 46살의 남성 강정태를 신길동 모자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인물인가 보니까 우선 그는 이 장씨 모자와 함께 이 단칸방에서 거주를 하던 동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모자와 전혀 혈연 관계가 없어요.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완전한 타인인데 아니 어쩌다가 같은 집에 살게 된 걸까요? 강정태가 체포되고 나서 장씨 모자에 대한 살인 혐의를 순순히 인정합니다. 내가 죽였다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가 털어놓은 사건 전말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고 기가 막혔죠. 우선 이들의 인연은 사건 3년 전인 200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최 씨가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마땅한 거주지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영등포 문래동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서 잠시 노숙 생활을 하게 되죠. 이때 노숙자였던 강정태를 처음 만났습니다. 강정태 또한 일정한 거처 없이 거리 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인데 돈이 필요할 때면 근근히 일용직에 나가가지고 돈을 받아서 생활을 이어가던 처지입니다.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마음을 터놓고 금세 친해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행스럽게도 최 씨는 자리를 잡았고요. 노숙 생활을 청산합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죠. 그리고는 신길동에 4평짜리 작은 단칸방을 얻고 노모를 모셔와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노숙자였던 강정태와의 친분도 잊지 않았어요. 종종 그를 찾아가서 밥과 술도 사줬고 또 특히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밖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자고 가라면서 방을 따뜻하게 지펴놓기도 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인연을 이어온 지 2년쯤 된 2009년 10월 최 씨가 강정태에게 먼저 솔깃한 이야기를 했죠. 힘들게 길에서 고생하지 말고 아예 나랑 같이 사는 게 어때? 라는 고마운 제안입니다. 물론 최 씨 형편도 좋은 건 아니었어요. 4평짜리 단칸방에 노모와 함께 사는데 빠듯하죠. 여기에 객식구를 한 명 더 드린다는 건 분명 큰 결심입니다.
사실 여태껏 최 씨는 강정태가 거의 일생의 대부분을 저렇게 노숙자로 생활한다는 걸 안쓰러워했고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날이 추워지니까 길거리에서 겨울을 보낸다는 게 경험자로서 더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온정을 베풀었던 겁니다. 강정태는 너무나 고맙다면서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마냥 안정적이고 순탄하지 않았어요. 최 씨는 강정태가 이 집에 좀 안정적으로 사는 동안 적어도 나가서 일용직이라도 하고 좀 돈을 벌면서 사람답게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집에 들어온 강정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돈을 벌지도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자한테 숙식을 제공받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매달 10만 원씩 용돈까지 다 갔죠. 이 고마움이 점점 당연함으로 바뀌어가는 듯 했습니다. 혹여 최 씨가 용돈을 좀 늦게라도 주면 왜 제때제때 돈을 안 주냐 라면서 화를 내기도 했고요. 최 씨가 좀 일을 좀 찾아보고 용돈벌이라도 해라 라고 말을 하면 강정태가 막 빈정이 상한다면서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냐 라고 느끼기 시작했죠. 이 감정이요 점점 쌓여가는 듯 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어쩌면 거의 평생 동안 노숙자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이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그냥 먹고 하던 사람이 잔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지겹고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심지어 최 씨를 향한 증오심으로 키워가게 되죠. 그렇게 둘 사이에는요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감정적인 문제 외에도 실제로 이 지하 단칸방이 3명이 살기엔 너무도 비좁아요. 이게 세 사람 모두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죠.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2010년 1월 7일. 늦은 밤에 강정태의 진술에 따르면 최 씨가 집에 들어오면서 소주 2병을 사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소주를 이제 열어놓고 술자리가 이어졌죠.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는데 이때 강정태가 최 씨에게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최 씨가 크게 화를 내요. 집에 얹혀 살면서 10만 원씩 축내던 사람이 100만 원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저 같아도 화를 내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 반응이 강정태에게는 좀 부당하게 느껴졌죠. 강정태의 증언에 의하면 최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 나이도 이렇게 먹고 장가도 아직 못 가고 집도 없고 야 이 새끼야 이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최 씨가 소주병을 거울에 던져 깨트리고 강정태의 가방과 티셔츠를 막 던져버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강정태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끝내 최 씨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곧바로 일어나서 방에 있던 밥솥을 바닥에 집어 던졌고요. 과도를 들어서 최 씨를 마구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도 무자비했고 잔혹했습니다. 강정태는 최 씨의 얼굴, 뒤통수, 심장 부위에 수십 차례 찔렀어요. 동정의 마음으로 이 집에 들인 사람인데 그의 칼에 찔린 최 씨는 폐동맥과 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채 끝내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한편 최 씨 어머니 장 씨는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작은 집에 같이 있었으니까요. 난동을 부리는 강정태를 말리기 위해서 노모가 몸을 힘겹게 움직여가지고 그만해라 하셨죠. 하지만 강정태는 이미 이성을 잃었고요. 최 씨를 찌른 이후에 그 칼을 다시 노모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들보다 훨씬 더 잔혹한 방법으로 노모가 살해당해요. 특히나 대부분 얼굴을 공격당했죠. 강정태의 분노가 거의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칼이 얼굴뼈에 부딪혀서 부러져 버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피로 이제 난자가 됐을 텐데 멈출만도 합니다. 근데 강정태가 또다시 가위를 들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노모 장씨 얼굴을 공격했고 이미 쓰러져 있는 최 씨의 얼굴에도 또 한 번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검 당시에 그 세기가 그러니까 모자의 얼굴 뼈를 관통했을 정도예요. 가위로 찌른 게요. 아주 셌다는 거죠. 너무 섬뜩한데 그만큼 이미 몇 번을 찌르고 나서도 나를 이렇게 니네가 무시하면서 화를 계속 분출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벌어진 살인극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정태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는커녕 은폐를 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먼저 이 모자의 시신을 한 곳으로 옮겼고요. 위에 이불을 덮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불을 꺼둔 채 아무 일도 없이 자는 사람이냐 상황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소지품을 다 챙겨요. 현장을 떠났는데 어차피 이 모자와 혈연 관계도 아닌데 내 흔적만 지워내면 절대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자의 시신은요, 사건 발생 이틀 후에 발견됩니다. 최 씨의 지인이 집에 방문을 했다가 끔찍한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한 거죠. 지인이 이때 근데 이 집에 노숙자 강정태가 함께 생활했습니다 라는 진술을 하면서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몰았던 겁니다. 강정태는 그때 당시에 다시 노숙거리를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어렵지 않게 그를 영등포역 인근에서 검거했죠. 강 씨는 순순히 자백을 했고요. 범행 동기와 그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긴 했지만 그걸 또 무조건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강정태가 내가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집이 너무 좁으니까 돈을 빌려주면 나 혼자 나가서 좀 넓은 집을 구해서 살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당신이 이 집 막내 아들입니까? 심지어 강정태는 평소 노모가 해주는 이 반찬이 부실하다면서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지 않는 게 이 모자가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아주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심지어 최 씨가 평소에 막 일하라 막 이런 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깔보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범행 동기라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거두지 말았어야 할 동물인 거죠. 물론 최 씨가 강정태를 무시했다는 건 강정태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오히려 최 씨 지인들은 참 생전에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일관되게 말을 해요. 특히나 사건 당일에 강정태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졌다? 여기에 대해서 최 씨 지인들은 아예 믿기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평소 최 씨는 전혀 욕설을 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화를 낼 순 있지만 개새끼 소새끼 욕을 한다는 건 최 씨에게 제2의 인격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해 보였죠. 그것도 어머니가 그 작은 방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강정태 또한 경찰 초기 조사에서는 할머니가 아들같이 나를 잘 해줬다라면서 고마운 마음을 비추긴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살해했냐라는 질문에는 입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경찰은 강정태가 어쩌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날의 상황을 왜곡했을 거라고 판단했고요. 그는 그대로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이후 강정태가 구치소로 옮겨졌죠. 그런데 2011년 7월 24일 재판을 앞두고 강정태가 원래 지병으로 갖고 있던 폐암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구치소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어요. 참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죽음엔 별다른 동정심이 느껴지지 않는 건 저뿐일까요? 강정태가 어떤 진술을 했던 간에 장씨 모자가 고작 2년 알고 지낸 노숙자에게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베풀었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자 또한 형편이 넉넉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게 이런 경우일까요? 근데 또 잡힌 범인이 제대로 처벌도 받지 못한 채 삶을 마감했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은 혹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선행을 베풀려던 사람의 심리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정태는 처음부터 거두지 말았어야 할 동물이었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